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밤 인사드리고 있는 인터뷰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배뇨장애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아주 흔한 증상이라서 이제 무심코 넘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 배뇨장애는 언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배상락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비뇨기과 배상락입니다. 네, 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또 잘 지내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한 살 또 먹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때보다. 네. 감기 모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막 안 추운 겨울이다 이랬는데 또 오늘은 막 너무 추워가지고 맞습니다. 벌벌 떨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그 배뇨장애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도 질문 주시면 제가 잘 전달 드릴 테니까 질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배뇨장애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네. 얼마나 흔한 질환인지 어떤 질환인지 배워봤는데 오늘은 조금 치료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뇨장애가 너무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좀 무심코 넘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진료실에서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검사나 이렇게 네. 상담을 했을 때 저희가 의학적 판단을 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권유드리는데 정작 환자분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애써 외면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게 있으시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증상이 생겼다는 것들은 질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바로 이상할 때는 본인이 불편할 때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막 밤에 많이 깨시면서도 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네. 내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지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말 치료가 당장 필요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 오늘 라이브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오래 참고 지내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먼저 짚고 좀 넘어가야 좀 더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교수님. 방광은 근육으로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 주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들어가면 수축을 해서 소변을 내보내고 근육이 이완이 되면 소변을 저장하는데 저희가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힘이 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힘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들수록 그리고 횟수를 많이 할수록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힘이 좋아지지만 방광은 처음에는 힘이 조금 좋아지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힘이 떨어져서 소변을 좀 비효율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조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여기 이제 방광 안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방광 안쪽도 내시경을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원래는 이렇게 방광은 매끈한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근육 섬유들이 발달을 해서 방광에 변형이 생기는 육주화 또는 기둥화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생긴 부분들은 수축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은 또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방치가 되게 되면 이렇게 근육이 발달되지 못한 부분들은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부풀게 되고 우리가 풍선을 손으로 쥐었자면 손가락 사이사이로 풍선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되면서 여기에는 또 소변이 남게 되고 또 소변을 다 봤는데 여기 남아있던 소변이 또 흘러나오게 되면 또 소변을 잘 못 보게 되고 거기서 또 그런 거가 좀 다른 과정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육주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시게 되면서 방광이 굉장히 두터워지는 변형이 생기게 되고 소변을 제대로 못 봤을 때는 가장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방광 기능이 악화되면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게 되면 이 방광에 있는 소변이 거꾸로 콩팥으로 역류를 하게 되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변은 노폐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성이 어느 정도 내재된 물질인데 이러한 물질들이 자꾸 콩팥으로 역류를 하게 되면 콩팥 조직을 망가뜨리게 되고 이것들이 자칫
제때 조치가 이루어지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러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신기능이 만성적으로 나빠지게 되면서 만성 신부전으로 빠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투석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사진으로 보여주시니까 더 좀 설명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구조적인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혹시 좀 더 빠르게 치료하면은 더 이런 변형을 막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최대한 기능을 보존하는 것들, 어떤 우리가 대부분의 질환들이 그렇지만 급격하게 나빠진 질환은 제때 잘 조치를 하면 회복이 가능한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능은 어느 정도 그 증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가깝게 돌아갈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 기능의 정도가 회복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어느 수준 이상은 좋아지지 못하고 거기서는 다시 또 좋아지지 못한 기능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하면 조기에 회복을 할 수 있고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큰 후유증과 돌이킬 수 없는 질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뭐 구조적인 변형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제 뭐 만성 신부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건지 아니면 약간 좀 서서히 진행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 갑자기 오는 상황도 있고 그 갑자기 오는 상황을 또 애써 무시했을 때 그게 이제 만성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소변을 갑자기 못 보는 경우인데요. 네. 살펴보시면 이제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을 제가 나름의 좀 인위적으로 좀 이게 실제로 질환의 분류는 아니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예시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보통 급성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음주 그리고 감기약을 잘못 먹었을 때 또 소변이 갑자기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배뇨 증상이 변합니다. 소변을 좀 참기가 어렵거나 횟수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급성으로 변하는 시기에는 또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뭐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뭐 금주를 한다거나 뭐 감기약을 최대한 다른 방법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중에서 또 좀 당황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가 여러분 대상포진도 그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 부위에 생기게 되면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는 또 대상포진이 좋아지면 배뇨 기능이 회복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만성적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뇌신경 질환, 뇌경색, 뭐 뇌출혈 이런 것들 그리고 당뇨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크게 배뇨장애하고 연관을 안 지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당뇨 합병증 중에도 배뇨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좀 오래된 분들 중에 일부에서는 방광 기능이 영구적으로 나빠지게 되면서 실제로 스스로 소변을 보거나 참거나 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당뇨는 사실 꽤 흔한 질환인데 네네. 요것도 이제 배뇨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요것도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게 결국 전립선과 방광 기능의 점진 저각화라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렇다고 했던 그 당연히 그렇다라고 넘겨버렸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전립선이랑 방광도 네.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것들을 좀 검사하고 그걸 통해서 진단하게 되는지 이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하는 과정에 앞서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병원을 가셔야 되는 상황들을 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네. 이제 아랫배가 갑자기 불룩하게 뭐 임신한 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남성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뭐 소화를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요인은 느끼지만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그래서 아랫배를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공 모양처럼 만져지는 이런 것들 급성 요폐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급성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성 상황일 때는 살펴보면 이제 잔뇨를 많이 남기는 경우. 그래서 잔뇨감이 지속되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럴 때는 진단이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아까 PD님께서 진행자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잔뇨감은 실제 잔뇨가 많아서 생길 수도 있고 느낌이 예민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느낌이 예민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잔뇨가 많을 때는 이런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생기게 되고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을 하게 되면서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였던 이런 식으로 방광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심하면 신장 기능 장애까지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때의 조치와 검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실제로 비뇨기과에 오시면 하시는 검사들은 이제 남성과 여성의 조금 차이가 있고 공통적인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성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 특히나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카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립선에 대한 검사들인데, 전립선이 이제 그 항문을 통해서 검지 손가락을 집어 넣었을 때 검지 손가락 끝 깊이 정도에 딱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측정해 본다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직장 수지 검사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변기처럼 생긴 기계에다가 소변을 보게 되면 내가 소변을 얼마나 시원하게 보고 얼마만큼을 받고 얼마나 세게 받고 이런 것들을 측정해 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 검사 중에 하나겠지만 결국 소변의 색깔이 변한다. 뭐 아니면 환자분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거품이 많은 것들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품 자체로만 진단을 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소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소변 요속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그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잔뇨가 실제로 많은지 안 많은지도 어떤 질환의 중한 정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잔뇨 측정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들수록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성암의 거의 뭐 수위를 다툴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PSA라고 하는 혈액 속에 있는 물질을 측정을 해서 이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되게 되면 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암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제 구조나 크기, 뭐 상태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나 장 내시경처럼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방광이나 요도를 보는 방광 내시경 같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뭐 비슷한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앉아서 보게 되는 요속 검사와 잔뇨 초음파를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실제로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방광에 완전한 변화가 왔을 때도 하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은 또 요실금 수술 전에 많이들 해보는 검사가 요역동학 검사라는 것으로 실제로 방광 기능을 가장 정밀하게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이런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검사들이 되게 이제 좀 그 환자분들이 사실 비뇨기과 이미지 때문에 참 오시는 것도 특히나 여성분들은 어려워하시고 또 검사나 이런 것들이 좀 통증을 유발하거나 불편함이 어쩌냐 하는데 물론 아주 극히 일부의 검사에서는 불편감이 좀 있지만 대체로는 크게 불편감 없이 그래서 뭐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있다면 얼마만큼 나쁜지 그리고 나는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배뇨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급성 요패 설명 주셔서 요거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네네. 싶은데 아까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이제 남성분들도 특히 이제 요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네네. 하니까 네네. 이게 그 급성 요패라고 하는 게 이게 방광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돼 네네. 있어서 요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셔도 이제 응급실에 남자분들 특히나 이제 중년 이상 뭐 고령의 남자분들이 응급실에 많이 보면 겨울철에 가장 많이 오시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외래에서는 12월 달이 가장 위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들 그 세 가지 술 그다음에 감기약 그다음에 추위 이렇게 했는데요. 요 세 개가 12월엔 다 있죠. 송년회가 많고 그쵸, 술자리가 그쵸. 많고 그다음에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고 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갑자기 소변은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아랫배는 터져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소변은 안 나오고 보러 가면 방울방울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걸 요패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방광벽은 이게 소변이 얼마 안 돼 있을 때는 두께가 두껍지만 이게 늘어나면 말 그대로 한정없이 한계가 없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정된 두께의 벽이 자꾸 늘어나면 우리 풍선을 불었을 때 처음에는 풍선 벽이 두텁지만 많이 불면 얇아지다가 터지잖아요. 마찬가지처럼 너무 팽창을 하게 되면 그때 누가 지나가다가 아랫배를 툭 건드린다든지 그랬을 때는 쉽게 파열이 된다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런 경우가 실제로 뭐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조치를 안 해주면 파열이 되면 이제 이 독성의 소변이 또 배로 장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복막염을 실제로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응급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성 요패도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오셔서 관 같은 걸 넣어서 소변을 배출을 해주면 또 금방 좋아지고 또 약을 좀 먹으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지만 또 반복되는 경우에는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어디가 정확히 막히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여기가 전립선입니다. 여기가 전립선이고 네네네. 이게 전부 다 방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도 입구인데 원래는
우리가 소변을 참으면 그 소변이 우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변을 보러 갈 때에 방광의 높이는 한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소변이 많이 마려울 때 아랫배를 살짝 누르면 이렇게 그 우리가 공의 윗부분을 만지는 것 같이 볼록한 구조물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자체로 그냥 이렇게 불룩하게 만져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꼭 그 남자인데 꼭 임신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모양처럼 옆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서 조치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고 방치했을 때는 아까 말했지만 좀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광이 늘어나면서 여기 요도를 막게 돼서 그런. 아니요, 요도가 막혀서 소변이 안 나오고 요도가 배출이 안 되니까 방광이 부푸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요거 남성분들 추울 때 네.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게 되든지 이런 네. 부분도 배워봤는데요. 또 이제 설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네네. 교수님.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보통 되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신다. 소변이 불편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배뇨장애를 보시는 분들의 이제 진료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배뇨장 증상이 종류가 많고 또 불편함에 따라서 또 가지고 있는 연관되어 있는 질환이 또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에 맞춰서 질문을 주시고 대답을 주시면 이제 진료에서 이제 한 가지씩 힌트를 얻게 되는데, 만약에 병원을 가기가 좀 주저되는 분들은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불편한지를 이렇게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보면 다 검색이 되는 공인화되어 있고 저희가 그 배뇨장애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문지인데요. 이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원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긴 했지만 여성분들도 똑같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뭐 소변을 보는 횟수, 잔뇨감, 야간뇨, 그리고 소변의 세기, 그리고 뭐 절박뇨의 정도, 소변에 힘을 봐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한 1점에서 7점 정도는 좀 경미한 증상. 그러나 내가 체크를 해봤는데 나는 별로 안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증상을 체크해봤을 때 뭐 8점에서 19점 이상의 중간 정도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이건 어느 정도 질환을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이고 뭐 점수가 나는 뭐 크게 개의치는 않지만 뭐 25점, 30점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을 꼭 방문을 하셔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걸 보는 거고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소변을 참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저장 장애 또는 이제 배뇨 장애, 배설 장애의 반대말로 저장 장애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소변을 잘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증상 설문지이고 총 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개의 문항을 체크했을 때 이제 뭐 전체적인 주간의 소변을 보는 횟수, 그리고 야간뇨의 횟수, 그다음에 소변을 참기 어려운 정도,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실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를 합산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상이 있다. 특히나 요 설문지는 아까 그 설문지는 이제 총점으로 따지지만 요 설문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3번 항목 참기가 어려운 증상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강한 단서를 주는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공개되어 있고 다 이거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 배뇨 증상이 어느 정도 나쁘구나 라는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들을 진료 볼 때 이렇게 처음 방문하셨을 때 설문지를 하면 증상의 불편 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뭐 약물 치료를 하든 뭐 수술적 치료를 하든 또 치료가 끝난 시기 이후에 또 당시 증상 체크를 해서 약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수술은 잘 되었는지 그걸로 인해서 환자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치료의 효과나 환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1월 14일이던데 1월 14일이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이 날이 아마 새해 첫 14일 우리가 14일은 무슨 유명한 날들이잖아요. 네, 발렌타인. 뭐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월 14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이어리 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다이어리,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다이어리를 주면서 뭐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배뇨도 다이어리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오늘 하루 중에 몇 시에 어느 정도의 소변량을 받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게 되면 내가 소변을 보는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하루에 소변을 본 횟수는 몇 번이 되는지, 그리고 전체 양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고 요즘에 이게 앱으로 개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내가 언제는 좀
자주 갔네, 언제는 좀 잘 안 갔네, 그럼 내가 물을 작게 먹었네, 더 많이 먹었네, 이런 것들도 좀 평가를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뭐 요즘에 AI도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마찬가지처럼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본인의 증상을 파악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대화의 진료를 좀 더 심도 깊게 할 수 있고 좀 쉽게 할 수 있고 환자분하고도 조금 잘 의사소통하면서 진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진료 시간에 우리가 요 배뇨일기를 통해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증상 점수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증상의 불편함을 이제 파악하게 된다, 요런 말씀도 주셨는데, 혹시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좀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서 요런 거는 좀 의외의 증상이 있거나 네. 아니면 이런 거는 특히나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신호, 요런 것들 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실제로 진단은 잘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어떤 환자분들 중에 소변을 많이 참으면 배가 너무 아파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 방광이 팽창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팽창을 하게 될 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광 통증 증후군 또는 이제 간질성 방광염 이렇게 진단을 붙이게 되는데, 특징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배뇨 증상 더하기 소변을 참았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도 오게 되고, 또 하나가 뭐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사실 소변에 염증이 있거나 하면 냄새가 나거나 뭐 탁해지거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거품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도 사실은 염증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아무 원인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조금 드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배뇨 후에 공기방울이 뽀로록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또 조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게 뭐 방광과 장에 연결되는 통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내가 소변을 평소에 보는 것과 좀 다르다 했을 때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때는 아까 말했던 소변 검사, 기본 소변 검사로 많이 알 수 있고, 또 좀 특이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실제로 배뇨 장애가 심해져서 방광이 아까 요폐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과도하게 팽창이 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는 실제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혈압이 떨어지거나 의식이 저하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요폐가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한 게 실제로 뭐 파열이 돼서 복막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율신경계가 과활성화되거나 해서 또 혈압이 떨어지고 뭐 빈맥이 생기고 의식이 저하되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그것 갑자기 뭐 소변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기, 그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가 소변을 좀 오래 안 봤는데 갑자기 막 그렇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의외의 증상들이 많은데 그 공기방울은 뭐예요, 교수님? 이게 공기방울이 뭐냐면 이제 옆 사람 몸을 옆에서 보면 방광의 뒤쪽에 대장, 그 중에서도 직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아까 제가 방광에 이렇게 벽이 늘어나는 개실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대장도 그런 게 생기는데 거기 개실 구조물 안에 뭐 변이 차거나 해서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어디로 퍼지지 못하고 인접해 있는 방광과 연결이 되는, 방광과 구멍이 생기면서 그 공기는 사실 방궁고입니다. 장에 있는 가스가 방광으로 넘어오고, 뭐 이건 너무 특이한 경우라서 사실은 흔히 접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외래에 보는 분 중에 뵙고 진료를 받고 수술을 또 여러 차례 했던 분 중에는 처음 시작이 소변을 본 끝에 그러니까 방구처럼 이렇게 가스가 나옵니다라고 했던데, 그게 이제 장에 있는 가스가 방광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소변의 끝에 가스로 배출되는, 그리고 공기뇨라고 부르는데요. 공기소변, 공기뇨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것처럼 뭐 특이한 증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하지만 너무 드물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소변에서 뭐 이건 조금 식사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콩나물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주 뭐 비특이적이지만 이거는 뭔가 장 쪽하고 방광 쪽하고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또 드물지만 또 특이한 증상까지 잘 짚어주셨으니까 혹시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치료 방향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질문들이 조금 있어서 질문 몇 개만 좀 드려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잔잔하고 흐린 날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50대 초반 남성분이신데 소변 줄기가 몇 년 전부터 약해지셨다고요. 힘을 줘야지 좀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검사에서는 전립선이 조금 커졌다, 이 정도만 말씀 들으셨나 봐요. 이 정도 증상도 치료가 필요한 건지, 혹시 약을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하는지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결정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을 하지만 이제 1번으로 고려하는 것들이 환자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뭐 실제로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본인은 불편하다고 느끼고 아까 보여드렸던 설문지를 조사했을 때 중증 이상 나오게 되면 그거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떤 뭐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기능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권유를 드리지만 불편감이 있으면 또 약을 먹어서 증상이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게 실제로 어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그거는 치료에 적응증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이고 비대증에 의한 증상이시고 이게 사실은 초기 아주 크기가 크지 않은 전립선 비대증도 그러니까 초기의 전립선 비대증도 증상이 매우 심할 수 있고 반대로 굉장히 크기가 큰 전립선도 별 불편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아까 보여드렸던 요속 검사나 이런 걸 해도 크기하고 대체로 비례합니다. 크기가 큰 분들이 좀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크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불편하고 이것들이 좀 걱정이 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좀 받는다고 느끼시면 그거는 치료가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사실은 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하나 느는 것처럼 전립선의 노화는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남자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전립선은 계속 커지게 되고 당연히 그거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은 뭐 효과만 있고 수술할 정도만 아니시라면 평생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시로 많이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생각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도 처음에는 심하지 않을 때는 뭐 운동으로 되고 생활 습관 개선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오고 또 처음에는 약을 뭐 한 알 정도만 먹다가 복합제를 먹었다가 2알이 되었다가 3알이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이가 드시면서 또 증상이 심해지면서 먹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립선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초기에 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합병증 이런 것들을 조기에 조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갔을 때 약을 빨리 늘린다거나 약을 고용량을 올린다거나 이런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고 수술 시기를 늦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편할 때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불편감도 없어지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합병증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최대한 늦추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적절히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진혜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야간뇨 때문에 항이뇨제 4주 정도 먹고 좋아지면 이걸 완치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간뇨의 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야간뇨도 일종의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안 일어나던 분들이 밤에 이제 자다가 한 번씩 일어나셔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야간뇨라고 부르는데 이 야간뇨의 원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뇌에서 분비하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도 낮처럼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그 수면은 우리가 보통 뭐 몇 시간씩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낮에는 한 3시간에서 4시간에 한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밤에는 막 7시간씩 8시간씩 수면을 취하시니까 중간에 한 번씩 일어나시게 되고 이 호르몬이 덜 분비되면 덜 분비될수록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 간격이 좁아지니까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야간뇨는 그 수면의 질, 그러니까 좀 불면증이 있다거나 수면이 좀 안 좋은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항이뇨제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항이뇨 호르몬이었을 겁니다. 네, 항이뇨 호르몬을 4주 정도 먹고 어느 정도 좋아지면 이게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노쇠에 의한 그리고 호르몬 분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완치가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약의 효과가 좀 잔존하거나 아니면 원인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증상이 좋아지신 거지만 상황에 따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약을 잘 치료를 받으셔서 효과가 좋은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뒤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들이 좀 더 있기는 한데요. 그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듣고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금 다양한 뭐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접근법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런 배뇨 장애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만성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혈압 당뇨 이야기도 잠깐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 당뇨 처음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의사 찾아가면 당뇨입니다. 혈압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약 드세요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외국이나 이런 데는 제일 먼저 운동하세요, 살 빼세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뇨장애도 점진적으로 좀 진행하게 되고 증상이 초기에 심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개선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그림으로 좀 찾아와 봤는데, 네. 이제 소변을 오래 참는 것들은 배뇨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 정도는 배뇨를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직업적으로 대표적인 게 보육교사분들이라든지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은행원분들 같이 한번 업무를 시작하면 화장실을 제때 가기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배뇨장애를 동반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식기 주변을 좀 청결하게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요로 감염이 되는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은 커피,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분들 아메리카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들을 먹게 되면 그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친구들하고도 아니면 뭐 지인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커피숍을 가서 아니면 뭐 이렇게 전문점을 가서 커피를 마시면 꼭 나올 때 화장실을 가고 싶은 느낌이 항상 드는데, 그게 실제로 커피가 들어가게 되면 이뇨작용이 생기면서 몸에 있는 물을 순간적으로 쫙 빼냅니다. 그래서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래서 소변을 좀 자주 보게 하고 못 참게 하는 이런 역할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술, 커피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는 것 좋고, 아무래도 운동은 좋습니다. 운동을 해서 이런 전반적인 신체 기능도 올리지만 체중을 또 좀 정도 좀 감소시켜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들이 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섬유질이라든지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생활 습관의 배뇨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좀 될 수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했죠. 음주는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전립선에 제일 안 좋은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아마 음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고, 해야 될 때는 최소량으로 하시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 체크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는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 자세를 취했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분, 그 부분이 실제로 전립선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게 되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좀 적어진다거나 하기 때문에 전립선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 또 자전거가 실제로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과학적으로 그러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전거를 오래 타면 또 전립선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지방이 이제 고칼로리 식사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물들 중에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 계통의 약물들, 그다음에 부정맥 약물들, 그리고 천식 약물들, 이런 것들 중에 일부가 좀 비교적 과거에 나온 약들일수록 배뇨 장애를 유발하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좀 파악을 하면 좋고,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증상이 생긴다면 그런 약물도 좀 변경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게 됩니다. 교수님, 저기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이제 속설 중에 이제 일할 때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1시간에 한 번씩 돌아다니는 게 전립선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약간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성분들은 직업을 이야기했는데, 남성은 딱 직업을 언급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전립선이 만성적으로 안 좋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분들, 버스 기사분들. 한번 차에 타게 되면 손님을 태우고 계시거나 운행 중이라면 제때 소변을 보지 못하고 또 오랜 시간 앉아서 하게 되면, 그런 앉은 자세를 오래 유지했을 때 그런 식으로 또 그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고, 사무직들 중에서도 오래 몇 시간씩 오래 앉아 계시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전립선 건강에 대체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도 나와 있지만, 이런 택시 기사분들이라든지 버스 기사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전립선 건강에 좀 안 좋은 것들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오랫동안 앉아 있는 직업군들에게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진행자분이 바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한 1시간에서 2시간을 넘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펴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괜찮고요. 우리가 또 뭐 상사분들이나 윗분들의 눈치가 좀 보이긴 하지만 한두 시간에 한번 화장실 가는 것 가지고 뭐라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쉬는 척, 커피 타러 가는 척, 물 마시러 가는 척, 아니면 화장실에 가는 척 이렇게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셔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전립선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이었네요. 네, 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을 초반에 해보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교과서나 여러 가지 진료 지침에도 초반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 교정을 먼저 해보고, 그럼에도 안 됐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약물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아까 말했지만 집중 관찰하면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활 습관 교정 이런 것들을 좀 해보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보통 시작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는 크게 지금 여기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라고 나와 있지만 여성분들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큰 카테고리로 두 개로 나뉩니다. 우리가 질환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잘 못 보는 질환, 잘 못 참는 질환이 있는 거니까 반대로 약은 잘 보는 약과 잘 참는 약으로 크게 두 가지로 양분해서 가장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 안에서는 소변을 잘 보게 하는 약과 전립선을 조금 작아지게 하는 약.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알파 차단제라는 것과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라는 이런 어려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역할은 소변을 좀 잘 보게 하는 약, 그 하나는 전립선이 좀 작아지게 하는 약. 이런 식으로 전립선 약에서는 그런 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여성분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잘 참는 약은 기본적으로 소변 방광이 불필요하게 수축하는 걸 좀 막는 약들. 그리고 소변을 좀 참을 수 있게 하는 약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콜린제라고 부르는데 이런 약제들을 보통 쓰게 되게 되고요. 이렇게도 안 됐을 때 이제 수술적 치료를 전립선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네. 이제 요게 또 이제 그 알파 차단제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도 실제로 쓰시는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 약물이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찾아오셔서 내가 여자고 전립선이 없는데 무슨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알파 차단제라고 부르는 약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요도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변을 볼 때 요도를 좀 더 넓혀주기 때문에 소변이 빠져나오기 좀 더 수월하게 해주고 그리고 방광이 수축을 할 때도 방광이 좀 더 부드럽게 수축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꼭 남자분들이 아니어도 여자분들도 소변을 좀 볼 때 시원치 않다거나 줄기가 약하다거나 잔뇨감이 좀 나는다거나 이런 분들의 증상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라고 하는데 요것들이 이제 전립선 크기를 좀 작아지게 해줘서 실제로 요도를 눌리는 전립선의 부피를 좀 작아지게 해줘서 수술의 가능성도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소변을 볼 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뭐 약물 치료들을 보통 하게 되고요. 아까 야간뇨는 아까 제가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야간뇨 치료제가 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약물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아마 길 가다가 현수막이나 이런 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결찰술, 수증기. 콜랩 이런 네, 것도. 예,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전립선이 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막힌 거 뚫어주고 새는 거 막아주고라고 네. 말했는데 이제 막힌 거 뚫어주는 건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이제 전립선이 요도를 막기 때문에 막힌 걸 뚫어준다. 근데 그 뚫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우리가 이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부르는 최근에는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전 세대의 수술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전히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진행되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전립선이 이렇게 요도를 커진 채로 누르고 있으면 안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파내는 겁니다. 조금씩 조각을 파내서 그 그림에 보는 것처럼 조각 네. 내서 파내면 우리가 삽질이나 호미질 하는 것처럼 땅이 파지듯이 이렇게 조각 파지고 나면 전체적으로 길이 뽕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홀랩이라고 아까 진행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전립선 구조물을 설명할 때 귤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홀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귤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홀랩은 바깥에 우리가 귤 껍질만 놔두고 안쪽에 알맹이만 이렇게 싹 레이저로 도려낸 다음에 그걸 방광으로 이렇게 싹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을 이렇게 조각 내지 않고 덩어리채로 이렇게 덜어내는
수술을 홀랩 레이저 수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 KTP 레이저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표준 수술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레이저로 직접 조직을 태워 없앱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로 우리가 구멍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워 없애서 그 안쪽을 파내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파내는 거, 그다음에 레이저로 파내는 거, 그다음에 태워 없애는 거. 요런 세 가지가 이제 기본 표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쯤에 이제 많이들 하시고 이런 수술들은 또 다 전신 마취가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척추 마취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하고 뭐 병원에 좀 어느 정도 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신 마취의 위험도 좀 줄이면서도 조직 손상도 좀 최소화하면서도 환자분의 편의도 좀 도모하면서도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최신 치료법들입니다. 그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많이 시행하는 게 이제 왼쪽 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결찰술이라고 흔히 부르는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시술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비뇨기과 개원을 포함해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찰술, 실을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을 이렇게 묶어내는 겁니다. 묶어내는데 이게 어떤 모양 걸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가 치과 치료 받을 때 개국이라 그래서 입에다가 뭘 물면 이렇게 이 벌린 상태로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을 전립선의 바깥과 안쪽을 이렇게 당하게 조여서 거기를 이제 압착을 시키면 상대적으로 소변이 나오는 길은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철사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전립선 조직을 압착을 시켜서 요도를 넓혀주는 수술. 이걸 이제 유로리프트라고 부르고 보통 한글로는 결찰술이라고 부르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술은 이제 요것도 이제 최근에 조금 몇 년 전에 도입이 돼서 이제 뭐 일부 병원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돌이나 강철을 자를 때 물을 사용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수압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단단한 물질도 쉽게 절삭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를 전립선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터 칼로 이렇게 채 썰어내듯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전립선을 커져 있는 부분을 깎아내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아쿠아 어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수증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전립선 조직 안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수증기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이 전립선에서 특히나 커지는 조직들이 이 수증기 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요도는 넓어지게 되는 효과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를 주입하는 방법. 그래서 레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증기 치료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은 요거는 이제 조금 특이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철사 같은 구조물을 안에다가 거치해 놓은 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철사 구조물이 전립선 안쪽에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되면 전립선 그 철사와 맞닿아 있는 조직들이 벌어지면서 약간 고정이 되는 역할들이 됩니다. 스텐트처럼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당겨 놓게 되면 요 영상에서도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철사를 이렇게 당겨서 전립선 안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요도가 이렇게 조금 넓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정 기간 거치를 했다가 이게 끝에 실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을 잡아 싹 당기면 요 안에 있던 구조물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빼내고 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 넓어진 채의 구조물들을 유지하게 되는 이게 아이틴드라고 부르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인데 이런 치료법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리고 좀 덜 침습적인. 그러니까 아까 것들은 조직을 어떻든 파괴하거나 절제를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상처는 적게 주면서 효과는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뭐 그런 최신 수술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수술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점 더 발전하는 수술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질문 조금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평소처럼 그대로네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시나 봐요. 그래서 아주 힘이 드신다고 잠들기 전에 이제 물
드시는 거 좀 줄여도 비슷하고 낮에는 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이게 뭐 좀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평소처럼 그대로 이제 불편하시죠. 예, 불편하시니까 질문을 주셨을 텐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낮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호르몬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크게 배변 증상이 불편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대부분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편하면 화장실을 가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낮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밤에만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항이뇨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가 좀 덜 되게 되면서 생기는 거더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그런 변화가 왔고 그런 변화가 일으키는 반응, 몸의 인체의 반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질환이죠. 일종의 야간뇨도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수면을 방해를 줘서 다음날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수면의 방해를 받는다면 치료를 받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소변을 밤에 자주 보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저녁 시간대 수분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낮에는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근데 저녁 시간대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외래에서 설명드리기가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물, 차, 과일 이런 것들을 가급적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고령의 환자분들은 사실은 뭐 약을 드실 때 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도 그렇게 지금 수면이 방해가 받을 정도로 소변량이 있으시거나 횟수가 많은 분들은 약을 삼킬 정도의 소량의 물을 이용해서 뭐 약을 드시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수분 섭취나 수분을 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엔 휴식님께서요 또 질문 주셨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와도 좀 잔뇨감이 있으신가 봐요. 10분, 20분 지나서 다시 화장실에 가게 되고요. 근데 검사에서는 이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이런 것도 좀 치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좀 예민해서 그런 건지 좀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데 실제로 아까 그 잔뇨감,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잔뇨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증상은 다 소변을 자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검사를 잘 하신 것 같고 잔뇨는 많지 않다고 들었다는 거는 실제로 소변을 비워내는 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예민하게 그걸 감지를 해서 요의를 느끼게 하도록 그 뇌에다가 신호를 자꾸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 과민성 방광의 개념으로 좀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과민성 방광에는 그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는 한데, 그러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잔뇨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도 방광을 좀 수축시키는 걸 억제시키는 약물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배뇨 간격이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감각이 조금 그러니까 덜 예민해지면서 화장실 가시는 횟수도 좀 줄일 수 있고 간격도 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감을 느낀다면, 그리고 주관적인 불편감이 아니라 실제로 민감성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약물을 드시면 훨씬 증상 개선을 꾀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불편하시다면 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약물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면 약물 처방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러블리데이즈님 질문 보겠습니다. 배뇨 문제 때문에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변비도 심해진 것 같다고. 이게 물을 마시는 걸 줄이는 게 괜찮은 건지 오히려 더 안 좋진 않을지 하루에 물 섭취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환자분들한테 조금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훨씬 더 어리고 뭐 그렇긴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때로는 호통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저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드시면 소변을 자주 보고 못 참고 아니면 소변에 불편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수 있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물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물을 적게 먹게 되면 소변 내 성분의 90%가 물이기 때문에 소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변을 볼 일이 별로 없어지게 돼서 덜 불편하다고 느끼시지만 사실은 소변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여기도 뭐 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물을 안 먹게 되면 전체적으로 몸은 탈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변비가 생기고요. 피부가 퍼석퍼석해지고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피로회복에도 수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소화를 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물은 일정량 이상 마셔주는 게 좋고 그거에 맞춰서 뭐 다른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고 실제로 물을 안 마시면 탈수에 빠지는데 그런 것들이 뭐 협심증이 있다거나
뇌경색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는 게 좋고, 물 섭취의 기준은 사실은 한때는 2리터라는 물 2리터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녀라면 하루에 물은 2리터를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비뇨기과에서 말하는 물 섭취의 기준은 사실은 물 섭취보다는 사실 물 말고도 우리가 반찬, 국, 과일 이런 걸로 섭취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삼는 기준은 하루에 소변을 한 2리터 정도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건강한 배뇨 상태나 신장 기능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폐 기능이 안 좋다든지 심장 기능이 안 좋다든지 이런 상태가 아니시라면 물 섭취의 기준은 본인에 따라 맞추겠지만 최대한 드실 수 있을 만큼 드시되, 가급적이면 한 1.5리터에서 2리터 사이 정도의 소변량을 만들어지는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갈증을 느끼는 것 때문에 자다가 갈증 느껴서 물 드시면 소변 자주 봐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갈증을 해소하려면 물을 입만 적신 다음에 뱉으면 됩니다. 결국 흡수가 안 되면 그게 소변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낮에는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저녁 시간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드시는 게 야간뇨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불편함 때문에 수분 섭취 줄이시면 더 네.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벌써 시간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은요, 배뇨장애 언제 치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